네, 호남대전 D-2 폭풍 전야 민주당. 그런데요, 성남시청역 이야기거든요.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 지역 중에서 가장 네.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호남 경선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이남희 채널A 정치부 차장과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네. 검찰이 도대체 어떤 혐의를 가지고 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겁니까? 선거법 딱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시청의 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정식 공무원이라기보다 시간 선택제 이제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글과 영상을 100여 건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바로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이 단행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제 발끈하면서 오늘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그 호남 순회 경선은 이제 월요일 날 또 투표가 이뤄지는데 오늘부터는 또 ARS 호남권 투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민감한 시기인데 그 전날 바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차라리 해라. 정말 더럽고 서럽다라는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지금 좀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선거에 좀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지금 경선 국면에서 영향을 줄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대한 어떤 선거법 위반이고 또 본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경선 국면에서 사실 이제 성남시 시청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선거법으로 위반을 해서 선거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일단 사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네. 만약에 수사를 안 했다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 봐주느냐? 이재명 시장한테 뭐 그런 권력기관이 줄을 섰느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아까도 우리가 검찰총장 이야기하면서 법과 원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 봅니다. 이런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여론조사 1위를 다니는 문재인 후보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건 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어떤 탄압이라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물론 이재명 시장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법당국으로서는 할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도 한번 좀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선거법 논란되는 것들 몇 건이 있어요. 네. 가령 신현희 강남구청장도 지금 보면은 어떤 SNS에 네. 카톡에 공개 카톡에다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뭐 제주도에서는 한 지역 또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그게 또 조작이 돼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뭐 동원 투표한다. 또 이런 다른 후보 측에서도 논란 있는 게 있는데 왜 하필 이제 제일 먼저 나를 겨냥한 것이냐. 나는 지금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다른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도 궁금한데 안희정 지사 캠프와 문재인 캠프에서도 일단은 지금 내면서는 불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네. 이런 입장을 다른 캠프에서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뭐 특히 이렇게 또 민감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내일 호남 지역 ALS 투표가 지금 전화 투표가 실시가 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호남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후보 특히 이재명 시장 측에서도 더 지금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지지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좀 지지도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이제 그 전두환 표창장 이 발언과 함께 또 부산 대통령 이 발언이 있으면서 저게 아마 호남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보다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2위를 역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네. 충분히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ARS 투표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투표자의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수도권이 한 52% 가장 많지만 또 이 호남 지역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스타트이기 때문에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 네. 즉 누가 상승세를 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수사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호남 대첩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압수수색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된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음성을 준비를 했는데 발언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이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대방한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고집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가서 해갖고 결국은 그 NLL 그 함정에 빠져서 선거를 졌거든요. 전두환도 화보자가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철옹폐하를 중심으로 내선 일체 모든 국민이 하나로 되자고 어떠한 지배 세력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3.1운동 때도 일본 천황을 만세를 하면서 3.1운동을 반대한 친일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가지고 민족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민주당에서 화력 좋기로 소문난 그렇죠.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지금 연일 지금 난타전이에요. 어제 저녁에 라디오 지금 공방이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특히나 박영선 의원은요 2012년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도왔습니다. 그때도 NLL 관련해가지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 거기 휘말리지 말게 대응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최대 적은 문재인 후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또 문 후보의 또 경희대 동문이죠. 경희대 후배기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잘 아는데 겪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또 송영길 의원도 화력으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손 잡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어제도 아주 강하게 맞서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 사실은 2012년 문재인 캠프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좀 뼈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NLL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표가 NLL 문제를 끝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서 그 기록이 없는 걸로 밝혀지면서 상당히 민주당한테 상당히 타격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을 지적하면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어떤 주변에 말을 안 듣느냐, 너무나 혼자 고집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 경선을 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산 대통령 발언 등등으로 이제 논란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본인이 그냥 고집이 너무 세다. 예를 들어 주변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말들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박영선 의원이 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연정의 의미 자체는 이거는 적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이제 그 친박 세력 이런 사람과 손잡으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호남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호남에서 인기가 안 오르는 지금 어떤 정체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호남 민심하고 조금의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 지점을 송영길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 이제 대연정이라는 의미는 적과 손을 잡는 것이다. 즉 이 탄핵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 화력이 좋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비문계 인사들에게 안지사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화 입마를 당하는 게 아니냐. 근데 주화 입마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협지를 많이 보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용어입니다. 주화 입마 이렇게 네. 다 기를 모으면서 운기조식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수련 중에 어떤 외부의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게 내상을 입는 것을 뜻하는데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후보의 관계는 원래 좋았는데 이렇게 어떤 친문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박영선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옆에 가서 정말 네거티브를 하라고 속삭인다는 표현을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썼었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물들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런 주변 인사들 때문에 안 지사가 주화 입마를 입었다라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지금 또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거의 뭐 버렸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쓰고 있죠. 네. 자, 뭐 이제 두 캠프 간 신경전이 날로 지금 뭐 거세지고 있어요. 박영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이 공방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2년 후
이후 지금까지 4년 내내 준비를 해왔는데 지지율 30%를 못 넘지 않습니까? 확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비호감도 국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안희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 검증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야말로 깨끗한 도덕적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방도 공방이지만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충청 토론에서 굉장히 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센이정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호남 경선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얼마 전부터 뭐 질린다 이런 거센 표현을 쓰기도 했잖아요. 이 전략이 좀 유효할까 궁금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수치로만 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제 반대급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 효과를 자신보다는 이재명 그러게요. 시장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전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호남 경선의 최대한 목표는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과반수를 얻어버리면 대세론이 상당히 형성되면서 충청권, 영남권, 이제 수도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대세론이 작용을 하면 거의 이제 경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호남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두 후보들이 상당부 합쳐서 성과를 올리게 된다라면 이제 어떤 면에서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자꾸 이제 확장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본선에 나가서 만약에 저쪽 후보가 다 똘똘 뭉쳐지 하면 결국 문재인 후보가 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와 본선 경쟁력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송영길 후보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안희정 후보가 지금 중앙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지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좀 폄하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지금 안희정 지사의 어떤 공세 자체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재인 후보의 표를 좀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캠프하고 안희정 캠프가 사실 감정 싸움까지 벌이는 듯하게 아주 격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경선 끝나고 나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한 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죠. 사실 오늘 토론회 때문에도 지금 양측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청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제 충청의 아들은 지금 안희정 지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전 MBC가 아니라 이제 충북 MBC가 방송해달라고 부탁할 일이냐 박영선 의원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맞붙기도 했는데 사실은 양측이 굉장히 지금 감정을 많이 상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양측 세력이 경선 이후에도 화합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우리가 친노 한 뿌리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실제로 같이 일했던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어떤 부산팀이라고 불리죠. 부산에서 쭉 함께 해왔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금강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 활동 같은 것들을 도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배경도 달랐고 실제로 같이 일한 적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호남 경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재인 캠프에 물어봤더니 예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는 45%. 정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 68%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기에 50%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율이 나와야 대선으로는 훅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좀 흔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수치 기준을 어디로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대세론이 먹히려면 일단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 넘어가면 제가 볼 때 나머지 게임도 상당히 이제 좀 문 후보의 어떤 약진, 대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45% 이하로 내려가면 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보면 모든 캠프에 문 후보 캠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돼 있고 인력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호남에서 45%를 못 얻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나머지 지역에서의 어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자칫하면 대선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거든요. 충청권은 사실 6%밖에 이제 전체 포션이 되지 않지만 충청권은 결국은 지금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세론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압도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올라갈 경우에 안희정 지사 사실은 충청권에서 많이 얻어야 돼요. 여기서 뭐 70% 이상을 얻어야지만이 충청 대망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경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재밌어지겠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와서 52%가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렇지만 이 경선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2%대였잖아요. 그런데 호남 경선에서 1등을 하면서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서 흐름을 좌우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번 호남 경선의 퍼센테이지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머지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또 이게 경선에 가입해놓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 2012년에 응답률이 57%밖에 안 됐거든요. 네. 만약 이번에 응답률이 한 70%, 80% 넘어간다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가 오늘 정동진에 갔어요. 네. 특별한 곳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동진에 뭘로 유명할까요? 네. 이제 모래시계 드라마로 유명한데 보통 홍준표 지사가요 늘 본인이 등장할 때 자주 까는 음악들이 있는데 하나가 팝송 핫스토프라는 노래고 하나가 바로 모래시계 이제 주제곡. 배경 주제곡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인이 모래시계 검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동진을 찾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동진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준표 검찰이 전설입니다. 지금 잡검사들하고는 매털린 전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내가 검찰의 전설이다. 뭐 잡검사들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도 계속 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수사 그렇죠. 왜 제대로 네. 안 하냐. 계속 그 문제 이야기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아마 그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지층들 확대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자신이 이제 예전에 정말 모래시계 검사였다, 좀 정의의 검사였다 이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네. 오래됐어요. 사실 이 모래시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기자 초년생 때 이게 지금 모래시계 그때 열풍을 불었었는데 지금 20, 30대들은 모래시계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진에 간 것도 어떤 모래시계의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그 이미지로는 뭐 그냥 당대표 홍준표, 뭐 이제 원내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뭐 이런 정도지 모래시계 홍준표는 한 20, 30년 정도 앞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하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좀 뭔가 두테르테의 어떤 이미지, 네. 뭔가 이제 지금 공약도 내보면 보는 사형제를 도시 도입하겠다든지 네. 이런 것들 막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형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두테르테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두테르테형 같은 경우는 필리핀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검찰력, 경찰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양쪽의 어떤 유리한 전략들을 좀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홍준표 지사 본인 스스로를 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또 그거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잡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잡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얼마 전에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요즘 검찰들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띄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반응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뭐 검찰총장 역사들을 네. 쫙 얘기했는데 보면 검사 출신인데도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면 안 되고 경찰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 가지 또 포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경찰 표심까지 노린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홍준표 지사가 계속 저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나 지켜보면은 늘 다른 당, 그러니까 같은 당 후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전 대표만 비판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자들과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나서 하면서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받은 것을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면은 이것도 해명해야 된다. 뭐 최순실 사태와 뭐가 다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는 지금 내 상대는 일이 문재인이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같은 당 김진태 후보와도 서로 이제 토론을 하지만 저기는 내 상대가 아니고 결국 1등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만 내가 지금 공격을 하겠다. 난 지금 문재인과 싸워야 된다. 이런 지금 구도를 계속 만들려는 또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하면 사실 이제 홍준표 지사의 1차 전략은 아마 황교안 대행이 예전에 나타났던 그 지지율 그 정도는 이제 본인이 빨리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 지지도가 보면 그때 한 15% 정도. 그게 뭐냐면 지금은 단순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리고 문재인을 때리는 이런 상황의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는 뭔가 좀 어떤 보수의 후보가 되려면 대안적 상황을 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할 것이냐 자기는 그러면 뭘 주도할 것이냐 단지 검찰 뭐 사형제 다시 도입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지금 다하고 있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비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의 어떤 지지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지사, 근데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려면 이쪽 진영, 이른바 친박 진영의 지지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절에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당한 것이 탄핵당한 것이 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경선하면서 친박 눈치 보면서 경선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발언은 왜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좀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또 네. 비판하는 발언을 네. 했다. 이제 그 아마 전략적으로 조금 헷갈리게 하는 전략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 확장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는 손을 끊고 가야지만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틀 안에밖에 있죠. 그 지역은 또 김진태 후보가 또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확장력이 생기고 바른정당과도 뭔가 함께 하려면 결국은 강성 친박과는 좀 손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홍 지사가 계속 이야기한 것도 지금 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른정당 손을 잡아야지만이 범보수의 후보라는 걸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계속 김진태 후보는 상관 안 하고 결국 이제 바른정당 그리고 또 핵심 친박과는 좀 이별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요 홍준표 네. 지사가 이제 보면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폄하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정치 구단으로 인정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인데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하고도 연대할 수도 있다. 아, 네. 네. 자, 이제 국민의당하고 손잡으면은 영남과 호남이 손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당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준표 지사가 지금 바른정당의 어떤 뭐 김무성 의원이나 계속 만나면서 연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는 아마 이 홍 지사의 러브콜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레이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